지난해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사망자 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는 37만 명을 훌쩍 넘었죠. 역사상 가장 많은 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한 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례식장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국 곳곳의 장례식장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갔고 수십 년간 굳건했던 일부 중소형 장례식장들마저 끝내 폐업 신청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폭증하는데 장례식장은 망한다? 이 섬뜩한 모순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돈의 흐름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장례식장을 죽지 않는 사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죽음이 있는 한 장례 서비스는 필연적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믿음의 탑은 이제 서서히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철옹성 같던 사업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의 주수입원이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빈소를 빌려주는 임대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빈소 임대료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의 금고를 채우는 진짜 황금알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문객에게 판매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찾아 슬픔을 나누며 빈소 한편에서 드셨던 그 육개장 한 그릇 혹은 간단한 다과와 음료들, 이것이 바로 장례식장의 핵심적인 돈줄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음식 판매는 빈소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자랑합니다.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월등히 높아 무려 70%에 달하는 이익률을 손쉽게 기록했습니다. 한때 장례식장 운영자들에게 황금 메뉴로 불리던 이 음식 판매가 그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거대한 팬데믹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슬픔을 나누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배려라는 새로운 문화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애도하거나 비대면으로 추모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빈소 장례라는 새로운 장례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고 간소하게 고인을 보내드리는 방식입니다. 상주들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감정, 노동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문객이 사라지면서 장례식장의 핵심 수입원인 음식 판매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했습니다. 70%의 이익률을 자랑하던 황금 메뉴는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텅 빈 주방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고 과거 새벽부터 펄펄 끓던 육개장 냄새는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듯 장례식장의 돈줄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물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곧 장례식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급속도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미니멀 장례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인을 소박하게 보내드리려는 젊은 세대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죠. 반대편에서는 초고가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최고급 시설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유층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어중간한 위치에 놓인 중소형 장례식장들입니다. 미니멀 장례의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 프리미엄 장례의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도 없는 이들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주 수입원인 조문객 음식 판매마저 끊기면서 이들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시장의 중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경쟁력을 잃은 수많은 중소형 장례식장들이 줄줄이 폐업
폐업하는 잔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업 모델의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의 방식마저 변화시키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지각 변동의 전조입니다. 이 지각 변동의 뿌리는 사실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의 뒤편에서 우리 사회는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변모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물결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강바닥의 퇴적물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듯 전통적인 장례 문화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하나둘씩 부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개념부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가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죽음 앞에서의 공동체적 연대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장례를 돕고 동네 어른들이 상주 대신 조문객을 맞이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문을 닫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촘촘히 얽혀있던 사회적 안전망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고립된 주거 환경 속에서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결국 죽음은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시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의 빌딩 숲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의 부고를 듣더라도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전통적인 장례식에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참석한다 하더라도 며칠 밤낮을 세워 빈소를 지키는 일은 이제 드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KTX나 비행기를 타고 잠시 들렀다가 조의금만 내고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예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방문형 조문 문화는 장례식장에서의 체류 시간을 급격히 줄였고 자연스럽게 음식 소비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육개장 한 그릇을 비우고 함께 정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그 풍경이 서서히 사라져간 겁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고독사라는 섬뜩한 단어는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 속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소 혹은 아예 빈소조차 차려지지 않는 쓸쓸한 방식으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이런 죽음은 전통적인 장례 서비스 시장에는 아예 편입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나눌 조문객도 음식을 주문할 상주도 없으니 장례식장은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입니다. 고독사의 증가는 장례 서비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넓히며 장례식장 사업 모델의 근간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세속화와 실용주의의 물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종교적 전통적 의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경외심,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의례로서의 장례는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점차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복잡하고 오랜 시간 걸리는 의례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죠. 허례허식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기리며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문화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장 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매장 위주의 전통 장례 방식은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자연 훼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은 비교적 적은 공간을 사용하고 위생적이며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친환경적인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화장률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장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빈소에서 여러 날 밤을 지새우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하루나 이틀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스피드 장례가 보편화된 겁니다. 이렇게 장례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례식장은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조문객이 머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핵심 수익원인 음식 판매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치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렇듯 팬데믹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우리 사회는 죽음과 애도의 방식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떨어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의 파고를 순식간에 쓰나미로 바꾸어 버렸을 뿐입니다. 이미 취약해진 장례식장의 사업 모델은 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충격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촉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 구조적 변화와 문화적 가치관의 전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만들어낸 거대한 새로운 죽음의 시대의 서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막 속에서 어떤 이들은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이들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변화의 흐름을 이토록 잔인하고 가속적으로 몰아칠 촉매제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방식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전염병을 넘어 애도의 과정을 통제하고 가족 간의 마지막 인사마저 불허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강요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운 장례식장은 더 이상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는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는 격리와 통제의 장소로 변모해버린 겁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실내외 모임은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리는 장례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조문객들로 가득 찼던 빈소는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텅 비어갔습니다. 50인 이상 집합 금지, 10인 이상 집합 금지, 심지어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면 가족 외 조문 금지와 같은 지침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상주들은 눈물조차 마르기 전에 조문객의 수를 세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오는 이들의 발길을 막아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문상객들은 마스크와 비닐 장갑으로 무장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짧은 인사만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어색한 목례가 진심 어린 위로 대신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음식 제공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부분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장례식장의 주방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육개장 냄새, 전 부치는 소리, 함께 식사하며 정을 나누던 그 모든 풍경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원이자 공동체적 연대의 상징이었던 음식이 사라지면서 장례식장 운영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급감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아예 음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제공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청해는 물론 방호복과 비말 차단막이 필수품이 되었고 조문객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는 입장의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비용은 치솟는 상황에서 이들은 바이러스와의 싸움뿐 아니라 경영 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통제 속에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발인조차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허락 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슬픔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온전치 못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까지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슬퍼하는 방법을 잊어갔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대면 조문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화면 속에서 비추는 얼굴은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기술의 장벽만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은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시켰습니다. 간소화된 장례, 소규모 가족장, 그리고 온라인 추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은 단 몇 달 만에 수십 년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고인을 기리고 산자를 위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방역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장례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자들과 몰락의 길을 걷는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장례 문화가 탄생하고 어떤 사업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과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봉쇄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자 죽음을 기리는 행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면 장례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애도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전 세계 장례 산업에 거대한 변혁의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죽음을 기억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어떻게 현대적 틀 안에서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간소화의 극대화였습니다. 문상객의 발길이 끊기고 음식 대접마저 불가능해지자 불필요한 모든 절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직접 화장이나 직매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인을 병원에서 바로 화장장이나 매장지로 옮겨 최소한의 의례만 치르고 가족들조차 참석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값비싼 빈소와 복잡한 장례 절차 대신 그저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화려한 로비는 텅 비었고 대신 온라인 상담 창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듯 유가족들은 모니터 앞에서 고인의 운구 방식, 화장 시간, 납골당 선택 등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온기는 스크린 너머로 희미해졌지만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냉엄한 현실이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은 애도의 영역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대면 조문은 단순한 임시 방편을 넘어 새로운 추모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마다 고화질 카메라와 스트리밍 장비를 설치해 발인 예배나 추도식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있거나 격리되어 빈소를 찾을 수 없는 이들도 화면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육성이 담긴 가상 추모관을 만드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명복을 비는 것을 넘어 고인의 삶을 디지털 공간에 영원히 아카이빙하고 언제든 다시 찾아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댓글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온라인 헌화를 하는 모습은 처음에는 낯설게 여겨졌지만 곧 슬픔을 나누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례 산업의 사업 모델도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빈소 임대, 음식 제공, 상조 서비스 등 종합적인 패키지 판매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운구와 화장 예약 대행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추모 공간을 꾸며주는 컨설팅 업체, 혹은 생체 정보나 DNA를 활용한 특별한 추모 기념품을 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장들도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형 빈소를 줄이고 소규모 가족실을 늘리거나 텅 빈 공간에 고인을 위한 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하는 등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은 이제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추모 서비스 활용법을 가르치고 온라인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역할의 지평을 넓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팬데믹이 지구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만큼 죽음 이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목장, 잔디장 같은 자연 친화적 장묘 방식이 재조명되었고 심지어 재를 압축해 보석으로 만들거나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서비스가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육중한 비석과 콘크리트 대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죽음의 방식은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인류의 시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전환은 많은 유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트라우마는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온라인 추모는 물리적 거리는 좁혔을지언정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온기까지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장례 관련 종사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였고 영세 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팬데믹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송두리째 바꾼 동시에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의 붕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슬픔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변모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장래의 풍경 속에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때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히 장례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죽음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선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죽음의 일상화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기억의 영원성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멀리 떨어진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마주할 수 없다는 비극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기억을 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렬한 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갈증은 첨단 기술과 만나며 죽음 이후의 존재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려는 시도, 즉 디지털 유산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모아두는 가상 추모관을 넘어 인공지능은 이제 망자의 흔적을 재구성하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음성 기록, SNS 데이터 등을 학습한 AI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고인의 말투와 사고방식을 모방했습니다. 일명 대화형 디지털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들은 고인의 디지털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고인의 모습은 생전의 표정을 띠고 목소리는 익숙한 톤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기술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유가족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재회의 순간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진정한 애도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상실의 고통을 영원히 붙들게 하는 비극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불거졌습니다. 망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문제, 기억의 왜곡 가능성, 그리고 고인을 잊을 권리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죽음의 풍경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비대면 추모가 일상화되면서 개개인의 디지털 유산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고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적 추모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그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시로 표현하여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모여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온라인 미션 수행을 하는 디지털 추모 로드트립 같은 창의적인 행사들도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만든 단절감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애도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이 진화하면서 고립된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던 유가족들은 비로소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 산업 종사자들의 역할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장례 지도사는 단순히 절차를 돕는 일을 넘어 디지털 유산 컨설턴트이자 애도 기술 전문가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고인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추모 서비스를 구축하며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인 가상추모 공간 디자이너나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 제작자 같은 분야도 급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인의 삶과 성격을 섬세하게 반영하여 맞춤형 디지털 추모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죽음과 기술,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이들의 노력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 즉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기억의 유효기간을 영원으로 확장하려는 인류의 오랜 꿈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이 남긴 빈자리의 허망함과 사랑하는 이의 부재가 주는 고통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고인과의 재회를 꿈꾸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눈물과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이 주는 진정한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변모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무한한 사랑의 역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죽음과 삶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탐색하는 여정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새로운 부를 축적한 자들과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봉쇄의 그림자가 걷히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전 세계 장례 산업은 마치 지각 변동이라도 겪은 듯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낡은 관습과 거대한 시설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년간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유서 깊은 장례식장들은 한순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유지보수 비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되었고 발길 끊긴 빈소는 냉혹한 적자를 쌓아 올렸습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들은 대기업의 자본력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던 그들의 손길은 이제 실업의 한파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거리마다 걸린 폐업 정리 현수막은 단순히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저항했던 모든 이들의 절망적인 비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이웃들에게조차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혁신의 파도 앞에서 전통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가 싹트고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냉혹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룬 기술 기업들과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 모델에 투자한 스타트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상 추모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아바타를 개발하며 생체 정보와 유품을 활용한 맞춤형 추모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들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막대한 힘이 쥐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의 거품이 빠지면서 간소화된 장례와 친환경 장례 서비스는 폭발적인 수요를 등에 업고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고인의 운구와 화장 예약만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은 합리적인 가격과 효율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갔고, 수목장이나 해양장과 같은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은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유시설로 전락했던 낡은 장례식장들은 재빠르게 매각되거나 디지털 추모 스튜디오 혹은 소규모 가족 중심의 추모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새로운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슬픔과 기억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 속에서 투자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벤처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시장은 이제 단순히 감성적인 영역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니즈는 새로운 형태의 부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탄생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 장례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냉철한 계산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채 시장을 장악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팬데믹은 장례 산업에 단순히 기술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권력 구조와 부의 축적 방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적 재편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던 사회적 안전망이자 위로의 공간이었던 장례 산업은 이제 신기술과 효율성을 쫓는 자본의 각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여기는 죽음과 애도라는 가치마저도
시장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재단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불을 일궈낸 자들과 모든 것을 잃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대한 변화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시장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시대의 뒤항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자본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팬데믹이 핥히고 간 죽음의 시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즉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기술적으로 연장하는 환상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위로와 애도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적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재현한 고인의 목소리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했던 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따뜻한 포옹과 위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재편된 장래의 시장은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발전이 만나는 접점에서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아바타와 가상현실 속 추모 공간은 더욱 정교해지고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은 더욱 개인화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효율성과 편리함 속에서 인간 본연의 애도 과정이 소외되지는 않는가? 망자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우리의 의식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죽음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념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 인식을 시험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롭게 재편된 죽음의 시장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